제3장 슬픈 시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박 1. 안동으로 가는 길에 아침 7시 올림픽공원 정문에서 대학 원장님을 모시고 고속도로에 올랐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민서는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콧노래를 듣고 미소 지으시던 대학 원장님이 물으셨다. 그런데 민서군, 이 노래 한번 들어보렴. 무슨 노래인데요? 안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한번 들어봐.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 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을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아베는 안 오시고 신행 때 농 사오라 시댁에서 보낸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느 노름판에 날리셨나.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집안 어른 은혼 끝에 농살 돈은 못 구하고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못하였구나. 시집살이 3년 동안 시댁 식구 우환 있고 손세 귀한 무남 동녀 노심초사하는 중에 3년 동안 택이 없자 끝내는 오동나무 헌농에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신행농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기는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타는 간장 말로서 어이하랴. 대학 원장님, 세상에 이렇게 슬픈 노래가 있나요? 그렇지. 새색시가 시집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려워 시집에서 장롱을 사오라고 돈을 붙인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그 돈을 들고 나가 노름을 해 다 날린 거지. 정말 나쁜 아버지네요. 그러니 시집은 가야 하고 장롱 사오라고 돈은 받았으니 큰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오신 헌장롱을 들고 간 거야.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화가 나서 그 장롱을 불태운 거지. 세상에, 그 새댁은 온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이야. 바로 학봉 김성일, 선생의 장손인 김용환의 이야기이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무남동녀 외동딸인 김호응 여사야. 그렇게 큰 집안의 장손이 어떻게 노름으로 딸 신행 장롱값까지 날릴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건 아닌가요? 사연이 있었겠지. 오늘 학봉 김성일 선생의 현 증손을 만나니 직접 한번 물어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 어느덧 차가 서안동 IC를 통해 안동에 도착했다. 안동시의 서쪽 관문인 서이문을 지나 좌회전을 한 뒤 송야천을 따라 검제마을로 들어간다. 경북 안동시 서우면 금길이. 이곳에 학봉 종택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원장님, 학봉 김성일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일본에 갔다 와서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잘못 보고하신 분 아닌가요? 송야천을 굽어보시던 대학 원장님이 학봉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봉 선생은 19세에 퇴계 이황 선생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29세에 퇴계 선생으로부터 도통전수의 징표인 방문양례의 병명을 받으신 분이지. 또 일본 근대 성리학의 개조인 후지와라를 자주 만나 퇴계 선생의 학문을 이야기하고 시를 주고받는 등 학문적 교류를 계속하면서 퇴계학을 처음으로 일본에 전수한 분이기도 하지. 그럼 일본하고 친밀해서 임진왜란 징조를 잘못 보고한 건가요? 그건 아닌 듯 싶구나.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통신사 귀국보고 자리에서 상사 황윤길이 필히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지. 그러한 정황은 보지 못했다. 황윤길이 마치 외가 사신의 뒤를 따라 곧바로 쳐들어올 것처럼 장황하게 아뢰어 민심이 동요되게 하니 그것은 올바른 보고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되어 있지. 이것은 외란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조정과 백성들이 겁에 질려 민심이 혼란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니 꼭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특히 근세에 와서 일제가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 당정의 폐해를 과장하여 강조한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일부 학자의 사실 왜곡이라는 의견도 많지. 운전을 하던 서 교수가 종택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한다. 대학 원장님, 이제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시죠. 저기 김종길 종손과 안동대학교 이혜영 교수님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2. 학봉 종택에서 차에서 내리는 일행을 기다리던 종손이 반갑게 맞아준다. 종손 김봉길 선생은 삼보 컴퓨터와 두루넷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으로 안동으로 귀향한 뒤 선비 문화수련원장을 맡아 선비 정신을 함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봉 종택은 정말 품위 있게 잘 가꾸어져 있었다.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니 마침 활짝 핀 자목련이 풍성하게 맞아준다. 마당뿐 아니라 방 안에도 따뜻한 정이 흘렀다. 안에는 종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다가와 식혜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대학 원장님, 서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의는 선비 문화수련원에서 오후 늦게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셔서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요. 학봉 종택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서 교수는 아시고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서 군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민서입니다. 오면서 학봉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셨습니까? 종손 김종길 선생의 물음에 대학 원장님이 차 안에서 하시던 이야기에 이어서 학봉 선생의 임진왜란 때 행적을 들려주신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학봉 선생은 1592년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서 영남 수호의 중임을 맡고 진주로 떠났다. 그런데 5월 중순 진주에 도착해보니 진주 목사는 도망가고 텅 빈 성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으며 오직 강물만이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다. 선생은 촉성로에 올라 진주성 사수를 눈물로 다짐하며 김시민을 진주 목사에 임명하여 군사를 모으니었다. 그리고 선생은 왕명을 받은 초유사로서 관군과 의병을 총지휘하여 임진년 10월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선생은 전략가요 의병의 아버지였다. 즉 진주대첩은 학봉 선생의 계획과 지휘 아래 경상우도는 물론 호남 의병까지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낸 대승리였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선조수정실록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김성일이라고 기록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당시에 이순신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를 맡고 있었으며 김성일 등은 진주를 지켰으므로 적은 하는 수 없이 금산을 거쳐 호남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여러 번 꺾이고 상하여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갔다. 이리하여 호서 또한 함몰되는 것을 면했으니 국가는 이 이도에 힘입어 군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던 1593년 4월 학봉 선생은 진주대첩 이후 과로와 병으로 군막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학봉이 진주 공간에서 순국한 뒤 1679년 조정에서는 학자 충신에게 내리는 가장 명예로운 시호인 문충을 내렸다. 대학 원장님이 말씀을 마무리한다. 학봉 선생의 사상을 집대성한 학봉 선생 문집이 1649년 원집 6권으로 안동 유림이 중심이 되어 간행되고 이후 중간되었지. 일제강점기인 1918년경에 일본 경찰이 영남 일대에 배포되었던 학봉 선생 문집을 모두 압수하여 베일서적이란 이유로 수백 집의 문집을 안동 경찰서 마당에서 불살라버렸고 학봉 선생의 미패를 모신 임천서원에 있는 학봉 선생 문집 장판가게 문을 봉쇄하여 영구히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지. 듣고 있던 김종길 종손이 교수님께 인사를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대학 원장님, 저희 집안의 태조인 학봉 선생님을 잘 아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옆에 운장각에서 학봉 선생님 유물을 한번 보시면 어떠실지요? 운장각이라면 소장한 1만 5천 점의 유물 중 보물 문화재로 503점이 지정 보관되어 있다는 곳 아닌가요? 그런 곳을 보여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옆에 있던 서 교수가 흥분하여 말하자 김종길 종손이 열쇠를 꺼내며 먼저 일어서서 바로 옆에 운장각으로 향한다. 3. 운장각에서 이것이 학봉 선생께서 쓰시던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퇴인데요. 철퇴를 가한다는 말에 철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쇠막대인데도 글자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봉 선생께서 쓰시던 칼입니다. 종소는 운장각에 오자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보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칼과 철퇴가 있다니 학봉 선생님은 무관이셨나요? 김민서가 유심히 보물들을 살펴보다가 종손에게 물어보니 종손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아닙니다. 집안의 시종인 학봉 김성일 어른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선비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퇴계 학통의 정맥을 2번이나 받았다는 학자 집안이라는 사실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학봉 어른이 1번 받았고 그 다음 후손인 서산 김흥락 어른이 다시 한번 이어받았으니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느끼는 것이지요. 이때 안쪽에서 보문서들을 살피던 안동대학교 이혜영 교수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종손이 이 교수에게 설명을 부탁한다. 이 교수님, 저희 김흥락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쓴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서산 김흥락 선생은 학봉 김성일의 11대 종손이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김종길 종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학봉 김성일 선생은 16세기 임진왜란 때의 선비이고 서산 김흥락 선생은 19세기 구한 말의 선비이니 무려 3세기를 넘어서는 기간 동안에 퇴계의 학맥을 이어온 것이니 참 대단하시죠? 또 김흥락 선생 역시 학봉 선생처럼 구한말 일본의 침탈에 항거한 똑같은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락은 점점 다가오는 개화의 물결을 전통을 지키는 입장에서 배척했다. 그러던 중 1895년 명성황후가 외적의 무리에게 시해를 당하고 이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당시 안동의 대표적인 유학자들과 더불어 통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고 의병봉기에 참여했다. 김흥락은 의병을 이끌고 안동을 점령했지만 병약한 데다 이미 68세의 고령이라 일선에서 물러나 적극 후원하는 것으로 의병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사실 일제로부터 참담한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1896년 7월 22일인데요. 사촌 동생인 김회락 의병포 대장이 일본군에 대항해 의병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896년 6월 11일 한 무리의 안동관찰부 안동병대와 외병들이 학봉종가로 들이닥쳤다. 얼마 전 100여 명의 안동 의병이 일본군과 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달아난 의병들을 찾는다는 명목이었다. 그들은 종가 안방 다락에 숨어있던 포병대장 김회락을 찾아내고 종손 김홍락과 그 동생 김승락, 그리고 김진의, 김익모 등 평소 의병활동을 한 집안사람 10명을 포박하여 종가 큰 마당에 꿇어앉혔다. 일본군은 집안 살림을 전부 마당에 꺼내어 금비녀 등 쓸만한 물건은 전부 가져가고 큰 살림은 못쓰게 부수는 등 종가를 온통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당시 활발한 안동의 의병활동이 김흥락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작정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종손이 이혜영 교수의 설명을 듣다가 슬그머니 끼어들어 집안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때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고 있던 10살 어린아이가 김흥락 고조부의 손주이자 저에게나 할아버지 되시는 김용환 어른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나이에도 외눈무리를 따라다니며 우리 할배 살려주이소 하며 울면서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
큰 어른으로 존경받던 조부 김응락이 한낱 외병무리에게 무릎을 꿇리는 기막힌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병사의 군화에 차여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우리 할배 살려주이소 하고 울면서 애걸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김용환 어른이면 아까 차에서 들려주신 그 노래에 등장하는 나쁜 아버지 아닌가요? 민서가 나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하자 학봉 종손이 놀라서 이야기한다. 나쁜 분이라고 누가 그래요? 노름해서 딸 신행돈까지 다 날리신 분이잖아요. 아마 그때 일본군에게 당한 충격으로 노름꾼이 되셨나봐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셔야겠네요. 사실 파라코로 알려진 건 맞습니다만 외병무리의 행패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묶여있던 사람 가운데 김응락의 사촌인 김회락 포병대장을 끌고 간다. 김회락은 내가 죽거든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가르치라고 지켜보던 가족들에게 소리치며 당당하게 총격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 그것이 의병대장의 처절한 일생의 마감이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유림들과 학북문중 사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자 한으로 남았고 그 후 김응락의 문인들과 후손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손자 김용환 또한 이 치욕의 사건 이후 평생 외놈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할 것을 작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의 충격인가. 김응락의 손자 김용환은 오히려 유명한 노름꾼, 즉 파라코가 된다. 사실 그는 안동 일대에서 유명한 파라코로 소문이 났었다. 오죽했으면 양반동네 소동기라는 책의 저자인 윤학준이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흥성대원군 이하응, 1930년대 형평사운동의 투사였던 김남수, 그리고 학봉 종손인 김용환을 꼽았겠는가. 명문가 종손이 되어가지고 집안 살림을 망해먹은 대표 사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21세 때 이강년 의병진에 참여하여 전투를 하는 등 일생을 항일운동에 바치신 분입니다. 그럼 항일운동 하시다가 안 되니까 노름꾼이 되신 거예요? 민서가 다시 따지듯 묻자 서 교수가 나서서 말린다. 민서군, 조금 더 들어보자. 설명하고 계시잖니. 화가 나서요. 딸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라는 팔렸는데 노름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민서군이 은근 애국심이 있군. 대학 원장님이 뭔가를 아신다는 듯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끼어드신다. 내가 알기로 김용환 선생은 학봉 종택에 대대로 내려오던 전 재산인 전답 13만 평과 종택 등 현재 시가로 약 280억 원이 넘는 돈을 보내셨어. 그러다 보니 말년에는 종가살림이 거의 거덜난 상태까지 이르렀지. 대학 원장님, 보냈다니요? 어디로요? 보낸 것이 아니고 날린 거 아닌가요? 선생님의 행적은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야 밝혀졌단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행적이 여러 자료에 따라서 드러난 거야. 김용환 선생은 만주 독립군에 군자금을 보냈던 것이지. 그냥 돈을 보내면 가지고 가던 사람이 잡혀 처형되기 쉽지만 노름돈이라고 하니 잡히더라도 조금 돈을 떼이면서 만주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거지. 정말인가요? 노름꾼이 아니었고 독립운동 가셨던 건가요? 당황하는 민서를 보고 종손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사실 할아버지는 1946년 임종 때에도 끝내 그 비밀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돌아가셨지만 근래에 독립운동을 했던 자료와 증거들이 발견됨에 따라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으셨습니다. 김용환 선생의 항일운동 방법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다. 그는 일제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완벽했던지 집안 사람들도 진짜 노름꾼인 줄 알고 그들 사이에서 원망이 자자했던 것이다.
선생은 노름판에서 학봉종가의 대를 이어 내려오던 전답 250여 마지기와 인천서원과 선대 위토전답 250여 마지기 합계 13만 평의 전답을 처분했다. 또한 300년을 내려오던 학봉종가를 3번이나 팔았다. 종손이 종가를 팔면 문중에서 대금을 지불하여 다시 찾아오고 다시 팔면 문중에서 다시 찾아오고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노름꾼으로 위장하기 전에 김용환 선생의 행적을 보면 1906년도에 10년 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대장 이강년과 김 선생을 찾아왔다. 그는 김 선생에게 학봉의 후손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왜적을 토벌하자고 말했다. 이듬해 김 선생은 문중 사람인 김현동, 김규헌과 함께 이강년 의병부대에 들어가 안동, 영양, 예천, 문경, 봉화, 제천 전투에 참전했다. 1908년 4월에는 김상태 의병부대로 가서 1911년까지 활동했다. 그런데 김용환은 1911년 만주 독립군에게 거액의 군자금을 제공하다 체포된 것을 포함하여 3차례나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1920년에는 독립후원 의용단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활발하게 모집했고 1922년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당시 서로 군정서 총재에게 군자금을 전달했다. 같은 해 김 선생은 경상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 및 동지 포섭 등의 활동을 하다 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용환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종가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군자금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군자금을 모집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늘 그를 감시하여 군자금 모집이 어렵게 되자 김 선생은 노름꾼, 남봉꾼, 파라코 노릇을 하며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가족은 물론 문중,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종손이 종가를 망쳤다고 엄청나게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시집갔던 고모 할머니는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조부는 완전히 숨기기 위해 외지의 낯선 한량이나 노름꾼들의 돈을 실제로 따서 모으기도 했고 뜻을 같이 하는 재산가들이 투전판에서 거금을 날렸다는 소문이 나도록 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독립군 자금을 내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김용환은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막대한 자금을 노름판에서 잃은 것으로 만들고 처분 재산의 사용처를 노름판에서 날린 것으로 공인받아 실제 사용처를 완전하게 은폐시킨 뒤 나중에 그 자금을 비밀리에 다시 모아 독립군 자금으로 만주에 보냈던 것이다. 조부는 평소 사랑방에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작은 쪽지 접은 것을 보다가 누가 방에 들어가면 곧바로 쪽지를 화롯불에 집어넣어 태워 없애셨다고 해요. 누가 방에 들어가면 곧바로 쪽지를 화롯불에 집어넣어 태워 없애고 하셨다고 해요. 이를 위해 사랑방에는 여름에도 항상 화롯불이 있었는데 이 작은 쪽지가 바로 비밀 연락 문서이고 비밀 군자금 내용이었던 겁니다. 어떤 근거도 남기지 않았으며 메모지 한 장, 사진 한 장도 남긴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철저히 흔적을 없앤 거죠. 그리고 그는 1945년 나라가 해방되고 1946년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실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민서의 질문에 이혜영 교수가 나서서 대답해준다. 1945년 독립이 된 다음의 여름, 김용환 선생의 병세가 매우 위중해지자 최측근 동지였던 하중환 지사가 문병을 하면서 병이 이렇게 위중한데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으실 건가? 이제는 독립운동 내용을 아들에게는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기진한 상태로 임종을 기다리던 김용환 선생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앉더니 안 되네. 세상 그럴 필요 없네. 이제는 독립도 되었고 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선비의 후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 말하지 말게. 끝까지 비밀로 라고 하시며 세간에 불명예스러웠던 온갖 소문들을 뒤로 한 채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운 지 이틀 후 운명하셨으니 이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중환 지사가 1948년 7월 김 선생의 3년생을 끝내는 종상날에 제문을 지어 김 선생의 독립운동이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군자금 모집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이기동 대학원장님이 말씀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광복 50주년이 되던 1995년 김용환 선생이 생전의 공로로 건국 훈장을 추서받게 되자 그 딸이 한평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한 맺힌 감회를 우리 아베 참복나을이라는 제목의 서간문으로 남긴 것이야. 우리가 오면서 그 앞부분을 들은 거지. 민석은 그럼 노래의 뒷부분을 들어보겠나?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해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농사오라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을유년 8.15의 광복을 맞이하여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를 찾았어도 우리 아베의 지난 이력 자랑 한번 아니하매 영문을 알지 못해 80평생 살다 보니 이런 영광을 보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선조 학봉할배, 의병대장, 서산할배. 외놈이면 원수인데 외놈에게 나라 뺏겨 우리나라 되찾는데 천석인들 아까우랴, 만석인들 아까우랴. 높은 뜻 알고 나면 어느 누가 원망하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베, 학봉 종손 참복 나으리. 학봉 종가라는 더할 나위 없는 명문가 종손이 노름꾼 파라코가 되어 종가 살림을 거덜냈으니 비난이 오죽했는가. 문중에서 종손을 원망하는 말이 하늘을 찔렀다. 심지어 문중회의에서는 문벌을 내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니 사정을 모르는 종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는가. 이혜영 교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추측한다. 사랑하는 딸 시집갈 때 필요한 장롱 살 돈, 그것도 사돈댁에서 보내온 돈마저 노름판에 날려버리니 그 딸이 큰어머니가 쓰던 헌농을 가지고 시집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가슴이 미어지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김 선생은 그 일생의 파란만장한 행적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김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이 세속의 영예와 오욕이라는 평가 잣대로는 잴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원장님이 민서를 보며 말한다. 민서군, 어떤가? 이런 어른들의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겠지. 시집가는 예쁜 딸에게까지 고통을 줬지만 그 딸의 아이들이 나라 없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욕을 먹으면서도 독립자금을 보낸 거지. 민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종손에게 공손히 반배하며 말한다. 종손어른, 제가 김용환 선생님과 종손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사과와 존경의 마음으로 종손 어른께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 좋다. 서 교수가 옆에서 이야기하자 민서는 일어서서 공손히 종손에게 큰 절을 올린다. 종손도 같이 화답하며 절을 한다. 예절이 있고 격식이 있으면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인 듯하다. 아니 근데 민서군이 웬일인가? 큰 절을 다 하게? 예, 교수님. 여기가 안동이라서 큰절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대학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신다. 민서군,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찾아온 희생정신을 표상하는 주역의 괴가 박괴이네. 박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산지박. 벗겨내는 형국이다.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다. 박이라 분리 유유왕하니라.
대학 원장님, 그런데 말씀 나누다 보니 강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30분 정도 걸리니 지금 떠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차에서 말씀 들려주시죠.